자, 경제 이야기 잠깐만 하고요. 2부는 더 재밌는데 1부 마지막은 경제 이야기 조금 할게요. 지금 내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성장률이 올랐다고 난리 지랄 브루스를 치는 거야. 속으로 아 씨발 저게 내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또 이 방송을 또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 경제를 보는 눈은 있잖아. 1분기 성장률이 1.3? 좋대. 근데 그래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모자란 게 그거지. 대기업들한테 뭔가 온갖 혜택 주고 무슨 뭐 저 세금 감면해주고 하면은 그 대기업들이 수출을 좀 해가지고 뭐야 이제 수출이 뭐 적자, 흑자 여기 뭐 비중이 바뀌고 이러면은 나라가 좋아질 거라는 착각. 뭔 말이냐면 성장률이 좀 오르면 국민들이 체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 제일 많이 써먹었던 워딩이에요. 전 코로나 때 성장률이 제일 높았어 대한민국에 선진국들 중에 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끌고 왔던 게 뭐냐면 체감 경기는 바닥인데 하면서 끊임없이 성장률과 상관없이 경제 폭망을 외쳤던 게 지금의 국민의힘입니다. 저게 경제 관료들이 잘 쓰는 조작질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GDP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간편한 방법이 이제 건설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건설 경기가 부양도 잘 안 되고 있지만 그 간편하게 쓰는 방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공사를 1조 원을 일으켜 가지고 하청을 1,000억씩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총 2조 원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GDP 상으로는 2조 원이 생긴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GDP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장난질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돈을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작설이 등장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만 조선일보 보세요. 조선일보가 윤석열한테 조언하고 이러는 건 센 거짓말인 게 수출 건설이 이끌었다. 1분기 성장률 1.3% 2년 만에 최고치. 야 망해 먹은 게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3% 이상 나온다 그러면 저런 얘기를 쓸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성장률에 국가가 기여한 게 0이라는 게 더 큰 문제야. 근데 그걸 잘했다고 지금 해석하잖아요. 내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갖 언론이 저렇게 헤드라인 씁니다. 한번 보세요. 아, 진짜 역겨울 깜짝 정도야.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1분기 성장률 1.3% 2년 만에 최고치. 어마어마하잖아. 남들이 보면 갑자기 경제가 확 좋아진 줄 알겠다. 야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1.3%면요. 물가 상승률도 안 되잖아. 달라지는 게 없고요. 윤석열이가 워낙 말아먹어가지고 수출이 막 적자가 엄청 막 계속 지속됐었잖아요. 중국과의 관계 문제 같은 걸로. 그게 겨우 기업들이 반도체 팔고 여기에 성장률에 뭐가 있냐면 건설 투자가 있어.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렇게 1.3%를 끌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 한 거예요. 우리 실생활에 아무 체감이 안 돼. 그래서 요거 있죠. 체감 경기와 온도차 이런 보도가 나오죠. SBS 2년 만에 제일 잘한 거 이거. 왜냐면 SBS가 요즘에 너무 보도를 기회주의적으로 해. 그렇죠. 진짜 중요한 이슈 보도 안 하거든요. GDP 성장률, 체감 경기와 온도차, 3고 전망에 좌우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경제가 나아진 게 아니에요. 장보기도 겁나. 근데 대한민국 정권 이런 놈들이 야 우리 1.3% 성장했다고 자랑질을 하면 팔짱을 딱 끼고 보다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 병신들 경제가 뭐가 좋아졌는데 지금 자영업자들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서울 시내를 나가봐도 그렇고 뭐 대구 부산에서 유명하다는 그 유명한 다운타운에 나가보면 1층 자리에 목 좋은 곳에 문 닫은 가게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걸 뭘로 설명할 겁니까? 이번에 대구에서 자영업자 못 닫았다는 이야기가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예. 자영업자들 2.5천 개. 5천 개. 그래도 국민의힘 찍으니까요. 물가 상승률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것도요. 저 생필품 다 포함한 거 정도 되고요. 실제로 신선식품, 채소, 과일 등은 10% 넘어가 버리잖아요. 체감하는 건 이래. 이러면 식당에 식자재 재료비가 올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가게 되고 악순환하죠.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추이라고. 근데 야 1.3 올랐는데 그래프가 너무 가파른 거 아니냐?
아니 그리고 이게 취임한 지 2년 됐는데 2년 만에 1.3이라는 건 정말 형편없는 성적표예요. 그런데 종편에서는 오늘도 국힘 패널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 회복 다 됐다는 거예요. 전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그런 놈들은요 광화문에 매달아야 돼요. 왜 국민을 속이냐고. 아니 적어도 채팅창이라도 확인을 하면 채팅창에 보니까 폭발을 했던데. 종편에 출연료가 많은가 보지 이 새끼. 내 개인 경제는 엄청 좋은가 보지. 소위 말하면 센츄리 클럽. 그런데 막 돌아다니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서 가는데 빨리 가야 되니까 센츄리 클럽. 그런 애들이 하루에 종편 보도 채널을 경제 채널까지 포함해가지고 9개 10개씩 띱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복됐다고 생각하겠죠. 본인이 먹고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체감 경기는 아예 지금 전혀 공감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힘 패널이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보면서 공포까지 느꼈습니다. 아 위에서는 저렇게 보고 있구나. 당연하지. 왜냐? 경기가 안 좋을수록 부자들은 더 돈을 벌거든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세를 내준 조그만 빌딩에 세 내준 가게들이 다 문 닫아. 결국은 빌딩 주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수익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렇게 조금씩 쪼르고라들다가 결국 빌딩 유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빌딩을 내놔요. 평상시 그 빌딩이 50억짜리라고 하면 한 30억에 내놔. 그러면 진짜로 돈 가진 놈들이 호로록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게 부실채권을 주로 다루는 전문 기업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부실채권 전문 자산 관리 회사가 있거든요. 그게 은행들끼리 모여서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윤석열 당선되자마자 바로 김건희 쪽 지인이 사장으로 임명됐다, 취임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도나는 회사가 많아지면 그 부도나는 회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군가는 삽니다. 그 회사라는 건 회사가 사용하고 있던 기계도 있을 거고 그 건물도 있을 거고 자동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원래 1,000만 원짜리면 10만 원, 50만 원에 시장에 나옵니다. 채권의 형태로. 그거를 긁어 모아가지고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1,000만 원짜리 자산이 10만 원에 나왔어. 그러면 그거를 매입해가지고 쓸고 닦고 500만 원에 팔면은 팔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한편에는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쩐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근데 문제는 이제 민생 지원금 25만 원.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번에 의지 없이 만나자고 했다지만 지원금 25만 원에 대한 요구를 할 거라고. 왜냐하면 그건 전적으로 정부가 해야 되니까 국회가 돈 모아서 나눠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13조 정도 든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대 논리가 물가 올라간다 이거였었는데 진짜 국민들한테 6개월 정도 기한을 두고 지역화표로 25만 원씩 나눠주면 물가 올라간다는 정말 이 근거 없는 소리는 뭔지 한번 볼게요. 물가 자극 정책 유의해야 된다. 1인당 25만 원 제한 1축. 이게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얘들 머리가 안 통하는 애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단 의지 없이 만나보자라고 했던 게 바로 그런 개념인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이 총선 때 100조 푼다고 했잖아요. 13조 푸는 것도 어려운데 100조를 어떻게 풀어? 천조. 예. 대한민국 해보지 못한 천조국을 윤석열 주둥아리로 달성해버린 거 아니야. 근데 저 윤석열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저 25만 원 민생 지원금 저걸 왜 반대하겠습니까? 뻔합니다. 효과가 있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가 있는 건 우리가 먼저 봤잖아요. 그래, 해봤잖아. 코로나 때 이게 담은 1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민생 지원금을 풀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미 봤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 봐 못 하는 거예요. 효과가 있으면은 이거는 진짜 이재명이 옳다는 게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지역화표로 동네 식당을 가요. 근데 지역화표 받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식당에 자주 와. 그러면 주인이 이게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거잖아요. 주인이 손님 많아지네? 밥값 올려야지? 그게 물가가 오른다는 뜻이에요. 이 미친 대가리에서는 도대체 뭐가 나오는 거야? 어떤 바보가 그런 식으로 가격을 올립니까? 그럼 그러니까 본인이 타격을 말이 안 받을 되는 뻔한데. 거고 지금 최민희 의원의 SNS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재부 이재명 표 25만 원 민생 지원금 또 반대. 2022년 대선 전 세수 부족을 이유로 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했던 문재인 정부 기재부는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뒤 6일 지방선거 전 자영업자 지원금 50조 원을 풀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앞뒤가 안 맞아. 계속 그래. 아니 이제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물가 올라간다고 25만 원 못 푼다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그래 의제는 원리돼. 25만 원이 아니라 더 적게 주는 방법도 있고 또는 선별적으로 주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놈의 그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준다는 거. 어. 진짜 병도 그런 지랄적이 없어요. 문제는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준다는 논리 앞에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류의 정책들은요. 경제 정책이에요. 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궁색한 거 하나 있어요. 나경원이 다시 소환되고 있잖아요. 나경원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어. 위원장이 대통령이야. 그때 나경원을 당대표 나온다니까 때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 정책 중에 하나를 낳으면 얼마를 주고 둘을 낳으면 얼마를 주고 셋을 낳으면 얼마를 주고 한다는 정책은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고 때렸었잖아요. 나경원 돌아왔잖아요. 컴백했잖아요. 일성이 저겁니다. 윤 대통령 반대 헝가리식 저출생 해법 1호 법안으로 정부 대책이 더 과격하다. 최근에 나온 기사예요. 나경원 당선자가 저렇다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안 먹히는 거야. 선거 전 내내 해봤더니 민주당에서 25만 원씩 준다고 한 것만 기다리고 있더라.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경원이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틀렸다. 나는 친윤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완전히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에서 총선 때 내놨던 공약이랑 거의 유사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는데 당대표 지금 현재로서는 1순위 나경원이 난 그렇게 안 할래. 한 명 출산에 대출 3분의 1 탕감. 그래 2명 낳고 3명 낳으면 아예 탕감해 주는 거. 쉽게 표현해서 1억 원 대출해 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네. 민주당은 똑같았어. 총선 공약 중에 근데 하나가. 나경원은 이제 약간 다른 게 집 살 때, 집 살 때 이제 한 2억에서 뭐 최대 3억까지 정부 보증으로 대출을 하는데 그 금리는 1%로 해가지고 20년으로 그 결혼만 하면 그렇게 그 대출 보증을 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감면하거나 또 2명을 낳으면은 원금에서 탕감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거하고 약간 섞여 있습니다. 헝가리 모델이라는 게 그거죠. 집 구입할 때 파격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저 집값 문제나 저출생 대책은 사실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저번에 한번 그 기재부에서인가 어디서 나왔던 자료가 있었잖아요. 저출생의 가장 중요한 이유. 아파트값, 지방소멸. 그러니까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이걸 맞춰가야 돼요. 그게 정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윤석열이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나경원 같은 사람도 소위 보수 수구 꼴통이잖아. 저런 정책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의 돈은 많아. 선진국이라. 국가의 돈은 많은데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그 결혼해가지고 이미 애 낳거나 내 지역으로 오면 돈 주는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정착하라고. 그렇게 해서 망했다는 지자체 봤어요? 뭐냐면 국민이 많으면 그만큼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그만큼 내는 세금이 많아지고 그렇게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25만 원 13조밖에 안 되는 돈이 물가를 자극한다고 하는 거는 이미 나경원으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어르신들은 아직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새날방송이 기본소득을 10년 전에 이미 다뤘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모를 때예요. 근데 그때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이해를 못했으니까. 국가가 왜 개인들한테 기본소득을 주지. 근데 그 후로 몇 개월 있다가 이재명 성남시장 인터뷰를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 뭐냐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지. 왜 노인들은 그런 생각 있잖아요. 일도 안 하는데 돈 준다고. 기본소득을 4인 가족한테 준 100만 원이잖아요. 네. 기본소득 때문에 일 안 하고 백수일 가장이 있을까요? 다만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지. 왜? 4인 가족에 25만 원씩 뭐 30만 원씩 주면 기본소득을 주면 더 풍부한 돈이 생기는 건데 이 돈은 내수를 돌릴 거고 이런 게 있어. 남편과 부인이 맞벌이를 합니다. 돈 많이 벌려고. 두 사람이 합쳐서 기본적으로 그 가게의 월 수입이 한 600쯤 된다고 쳐. 근데 그러면 엄마든 아버지든 맞벌이를 하면서 나가는 비용이 더 많아져요. 아이 보육도 해야 되고 돌봄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 맞벌이를 했을 때 더 나가는 돈이 전체 수익 중에 30% 이상이 더 나갑니다. 똑같다고. 사실 이게 기본소득의 처음 아이디어는 부자들한테 나온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일론 머스크나 저기 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나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지구인의 어떤 그 하위 30억 명의 재산을 일론 머스크 한 명이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부자들이 먼저 제안을 하는 게 기본소득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노동이 필요한 일이 줄어드는데 노동이 필요한 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사람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사람의 노동력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냈다면 지금은 사람의 소비를 통해서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지금 산업구조가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걸 부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한테 공짜로 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일을 못하는 사람도 기본적인 소비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줘야지 우리의 이 부가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부자들이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기본소득을 꼭 해야 된다고. 기본소득 지금이라도 해야지 전체 산업이 유지가 될 수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무슨 뭐 좌파들의 뭐 빨갱이들의 주장이나 되는 것처럼 이상한 헛소리를 하거든요. 지금 세상이 변한 거예요. 과거에는 땅 파고 흙 파고 돌 파가지고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소비 활동을 하지 않으면 경제 자체가 안 돌아가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거나 경제를 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은 모든 시민들한테 줘야지 이 시장이 효율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성장률 이야기했잖아요. 민간 주도로 해서 좋대. 아, 근데 정부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너무 좋다. 그 정권을 왜 잡았는지 궁금한데요. 이야기를 확장시켜 보자. 국가가 거기에 기여를 했다면, 국민 세금이 기여를 했다면 25만 원 같은, 그러면 성장률 더 나왔을 거 아니야. 기업이 주도로 성장을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실제로 국민이 받는 혜택이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감 경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래 성장률 한 4% 5% 올려라 내 삶의 질은 더 떨어졌다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 배임 행위 같은데요.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1.3%밖에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네. 얘네들이 그런 거 같아.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왔지 않습니까. 복지를 안 하려고 하거나 국가가 25만 원 같은 걸 안 나눠주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의도는 세금을 덜 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를 하거나 이런 걸 하려면 부자들한테 세금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예요. 부자는 더 부자. 소위 말하면 우리가 배웠을 때 몇십 년 전에 배웠던 빈익빈 부익부가 우리 눈에 보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문제도 양극화예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대가리 속에. 그러면서 자기들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는 거야. 복지를 더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데 예산이 더 많은 건 초부자들이나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진짜 부자가 있고 고소득자가 있다는 내가 말씀드렸죠. 진짜 부자는 부동산도 막 100억, 200억, 300억 하는 그런 사람을 진짜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고소득자는 갖고 있는 재산은 별로 없는데 IT 같은 거에서 수익이 많아진 사람들일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 부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그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만 국가가 유지가 돼. 그걸 더 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쥐뿔도 없는 노인들한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야, 나라 곳간 거덜낸다라고.
그래놓고 지는 뒷공문에서 초보자 감사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 없다고 나가 잡아 떨어져. 그리고 25만 원 정도 나눠주면 물가가 오른대. 그러니까 국민을 갖고 거의 개 돼지를 보고 사기를 치는 거야. 경제 원리를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경제 관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경제수석 최상무기가 지금 기재부 장관 됐잖아. TV 나올 때마다 쌍욕을 하잖아, 지한테. 중국의 시대는 끝났다고 외쳤던 놈 아니야. 그런데 아직도 그 자리에 있죠. 심지어 영전까지 하면서. 참. 아유, 등신들 정말.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어쨌건 저는 보수 괴멸이라고 봅니다. 대가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토론 이따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머릿속에 있는 생각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도 리스크가 있겠지. 근데 국민의힘은 그 대가리 안 바꾸면 절대 집권 못해 앞으로. 어르신들은 30만 명씩 돌아가시고 있어. 4년마다. 누가 그런 소리 했더라고요. 5년 후면은 150만 표가 없어집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한 말이야. 낙선한 후보가. 자, 여기까지 하시죠. 예. 자, 댓글창. 오, 잠깐만요. 대동세상 억강 부양님 고맙습니다. 정성교님 슈퍼챗 처음 해봅니다. 오,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고민정님, 아, 이분 또 이 잘못한 거 인정하세요? 그래서 회사한테 지금 미안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쩐지 요즘 조용하더라고. 감사합니다. 그 고민정은 아니겠죠. 근데 이름만 넣고 보면 이름이 예쁘잖아. 그렇죠. 고민정. 자, 다음에 4월 10일 심판의 날. 14년째 장거리 운전기사입니다. 지금 모든 물류기사님들 힘듭니다. 두텁게 도와주신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언제 얼마나 두텁게 줄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부를. 고생 두텁게 준다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 마치고요.